반갑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심리 이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강의 한 20년 동안에 아동 청소년들 그 상담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 만났고 지금 이제 어른들 만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 심리정서 이야기 이 제목 보다가 어떤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5살 된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여자 동생에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걸어갔대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막 갓 태어났으니까 조심스럽게 저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반호기심으로 이렇게 봤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동생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사회니까 동생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겠니? 나는 여기에 온 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아이들이 생활한 지 제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들 그 아동 청소년 심리 마음 옛날에는 아주 많이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마음 간직하고 지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대학생 또 청년 선생님들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아직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동 청소년 때 그때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아동 청소년기 제 시간도 그렇고 그 참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 만날 때 그 아이들 얘기를 좀 들으면 모든 것이 참 수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5살째 이 오빠가 난 너무 오래되었는데 네가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니? 이렇게 네. 자, 강의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첫 번째 섹션이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람 그 자체죠. 근데 그 사람 사이에는 그 관계라는 게 존재해요. 그 사람과 사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과 혹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사이의 만남이 그 사이에 존재하죠. 그 관계라고 부르죠. 그 게슈탈트라고 하는 그 심리치료,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심리치료 기법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즘은 상담인 이런 얘기들이 보편적으로 되어서 무슨 미술치료, 음악치료 많이 있잖아요. 다 매개체예요. 다 매개체죠. 결국은 그 피아노 선율을 넘어서 그 선생님과 그 아이가 뭔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그 다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 어떤 무슨 기법 막 쫓아다니는데 중요하긴 한데 그 다 매개체고 결국은 그 매개체 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치유되고 또 그 만남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죠. 그렇죠? 쭉 내려가서 그 내용이죠. 말을 통해서든 그 매개체를 통해서든 내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돕는 이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그 사람들이 그 관계를 맺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패턴에 빠져요. 여기 이제 청년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도 이게 패턴이 형성이 돼요. 그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착화되죠. 가만히 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되죠.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거친 아빠 밑에서 자라면 그 아빠와 아이 사이에 그 아주 오래된 습관화된 패턴이 형성되죠.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는 항상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게 아이가 생각하는 아빠와의 관계 맺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관계라는 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남자 어른은 항상 이렇게 반응해오는 게 나의 관계 경험인데 새로운 경험, 새롭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관계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항상 학교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는데, 항상 집에서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새로운 관계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든 뭐 인위적으로 가냐? 아니, 그 여러분 모습대로 찾아가면 돼요. 특히 상처 입은 사람, 혹은 이걸 이제 아이 이름으로 바꾸면 아동 만날 때 그 매 순간 그 아이와 함께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아동, 마음이 상처받기 쉬운 사람,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거기 한번 줄거 보시겠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의외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도록 도와주고 들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능력입니다. 상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도 모두 거기서 발생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죠. 아무리 언택트 시대고 온라인 시대라고 해도 연결되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 경험하길 바라요. 그걸 갈망한다고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다 그렇죠.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대상은 가족이 먼저 되겠죠. 그 친구 되겠죠. 연인 되겠죠. 동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자기 자신.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거가 맨 마지막 오늘 강의 패러그래프에서 맨 마지막 이거 얘기해요. 아니 그 선생님 무슨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냐고요? 예. 그 아이들 만나면서 조금 관계가 형성되면 영락 없이 만나게 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 아이들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놀고 하면서 아주 다양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제 처음엔 아이 문제만 아이하고만 이렇게 찾아오다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친밀하고 연결된 관계를 갈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상처도 받지만 치유나 성장도 일어나죠. 이건 뭐 거의 만고불면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동 청소년을 향한 따뜻한 시선.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조그만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동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를 향한 말할 수 없이 강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낸다. 예, 이게 이제 이 문장의 핵심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후에도 뭐 여러 좋은 팁들 많이 나누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고 있느냐. 그게 시선이죠. 근데 그 시선이 깊은 이해, 긍정으로 바라보는 이게 그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이게 보면서 그 백그라운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문제행동이라는 것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도 변함없이 그 내가 긍정으로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챌린지죠. 도전이에요. 도전이. 근데 이제 여기에 거의 관건이 있어요. 내가 이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가. 그 다음 문장 제가 볼게요.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힘이 아동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읽어볼게요. 그 힘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다. 그 놀이치료 심리치료 박사인데 바이올렛 오클랜더 박사가 이런 얘기했죠. 아이들이 그 시기는 무척 어려운 시기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시기를 이겨낼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분이 나는 그 아이들의 유쾌하지 못한 많은 행동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 아주 젠틀하게 쓰셨죠. 유쾌하지 못한 많은 행동들을 난 병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오랫동안 센터에서 씨름했던 선생님들한테 하면 선생님들이 맞다고 끄덕이면서 화낼 거예요. 그게 선생님 유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이 난 이걸 병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죠. 나는 그것을 아동의 힘과 생존의 증거로 본다. 이것도 아주 도발적인 말이에요. 나는 그걸 아동의 힘과 생존의 증거로 본다.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 안에서 행동할 것이고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마 센터에 가셔서 혹은 아이들 만나면서 그런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힘든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한 5%? 100명 만나면 5명? 혹은 10명 만나면 100명 만나면 1명?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진짜 그때만 해도 막 3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전문 치료기관이 많이 없었을 테니까 그 진짜로 많은 인력이 붙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제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거칠게 짜증내고 막 그 분노 표현하고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데 실은 그게 에너지라고요. 그게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이렇게 돌려줄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힘이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아동 청소년들의 그 부적응,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그 행동을 상처 입었다 이런 말에서 넘어서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또 힘이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생존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게 어마무시한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내가 가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 아이들이 견디는 힘이 훨씬 강해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센터에서 선생님들 교육하러 찾아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상황이면 나는 자살했을 거야. 난 살지 못했을 거야. 이런 말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환경에서 이겨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생명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있다. 그거 먼저 깔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만나는 거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또 계속 볼까요?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 가지고 있었다 했죠. 그리고 변화 성장의 궁극적인 힘이 우리에게서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출발한다고 말씀도 드렸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들은 다 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리 뭐 하냐? 아이들에게 너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재능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만 너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하여튼 그 표현이 될 때마다 우와, 야, 네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 뭐 으쓱하죠. 이미 힘이 있고 내가 힘을 불어넣어 준 게 아니고 이미 힘이 있고 그것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알아차려 격려해주는. 그러려면은 내가 뭘 믿고 있어야 되냐면 그 모든 출발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성인인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입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귀를 기울이는. 애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좀 마음껏 듣고 아이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그와 같은 행동, 소위 말해서 성인이 판단하는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행동을 하는지, 자, 그것이 모든 첫걸음이 되겠죠. 또 은연중에 아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자주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음 세 문장은 여러분이 읽어주실 때 그 아이들 만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세 문장. 거의 항상 자꾸 잊어버려요, 이건.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장 시작. 근원적인 변화와 성장, 행복의 힘이 이 아동에게 제공된다. 네, 아동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만남이 시작되면서 어깨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힘이 다 있다고 내가 믿고 가니까. 나는 새로운 만남을 해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시작.
우리를 만나기 전에도 아이는 자기 생명력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헤어질 거잖아요. 한 몇 달이든 길게. 근데 여러분과 헤어져도 아이들은 잘 살아남을 거예요. 혹시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아이를 만났었다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힘든 유년기 시절이나 이거 다 살아서 지금 남아서 여기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아이들은 잘 살아갈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 다음 아동 청소년 건강한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위한 세 가지 경찰. 이거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실은 이거는 저도 이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아주 돌아가신 아주 탁월한 심리학자. 지금 미국 사회 가면은 프로이트 하면은 심리학자 그런데 이분은 프로이트 책들이 이제 인문학 책이 됐고 지금은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대상황의 이론. 그래서 대부분 서점에 이제 칼 융하고 도널드 위니컷 책들만 다 있죠, 많이 있죠. 그분이 아이들만. 근데 정작 이분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 아이 이렇게 교육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낸 이론이죠. 만드는 게 아니죠. 정리. 세 가지. 아이들, 사람은 누구나 이 초기 아동 시기에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힘이 형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경험이 홀딩 경험. 그 다음, 그 두 번째 단어 읽어줄까요? 시작. 안아주기. 네.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 아이 태어나면 처음에 엄마가 혹은 간호사 선생님이 해주는 게 뭐예요? 안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걸 계속 안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홀딩 안아. 이게 그 정서적으로도 안아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안아주면서. 이게 홀딩 경험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후의 삶에 그 아이의 모든 힘과 생명력과 그때 여기서 다 제공돼요. 할머니가 안아주든 선생님이 안아주든 엄마가 안아주든 이게 나중에도 계속 밑에 깔려있죠. 이 이제 어른이 됐어도 동성끼리든 이성끼리든 혹은 나의 어떤 옛날 얘기 막 정말 진솔한 얘기 하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갖고 안아주잖아요. 토닥토닥 해주잖아요. 이 힘이라고요. 이게 맨 처음 제공된 사람 존재에게 힘내 하고 이렇게 꼭 안아주잖아요. 막 울고 있으면은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그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뭐 갑론을박하고 여러 가치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성소수자 모임에 나와서 어떤 청년이 그 자기 경험했을 때 막 울 때 앞에 있었던 어떤 어머니를 가서 그냥 이렇게 쭉 안아줬단 말이죠. 그때 그 엄마 아빠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홀딩 경험하고 이 청년이 자기 경험 막 얘기했었다. 그 하나 제가 떠오르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외국인 여자분이 한국에서 취재하러 왔다가 너무 지쳤는데 지하철에 앉았는데 이렇게 졸았나 봐요. 잤는데 그때 옆에 앉으셨던 어떤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님이 이 외국인 여자분이 잘 자라고 어깨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준 거예요. 30분 동안 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편안하게 잤는데 이 낯선 이 한국인 여성의 어깨 기대서 너무 잘 자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다 그걸 미국에 가서 이렇게 에세이로 쓴 적이 있다고요. 이 홀딩 경험 다 가만히 안아주는 손 가만히 잡아주고 홀딩. 뭐 말이 필요해요. 그거면 되지. 이게 홀딩 경험 안아주는 거. 이게 아주 원초적인.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어릴 때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는 이 홀딩 경험이 자존감의 핵심을 이루죠. 아동기의 누군가와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는 것은 이 아동이 긍정적인 자기감, 자존감을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이죠. 근데 이런 연결은 반드시 부모와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 또 선생님,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이루어지죠. 자, 근데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요. 간혹 매우 슬프게 자신들이 아동기에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서 이 자녀와 깊은
사람 관계를 가꾸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이 계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 아빠를 탓하기 전에 실은 엄마 아빠도 그 경험이 아주 없었던 거예요. 여러 이유로. 근데 실제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충분히 아이가 홀딩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해줘야 되는 그 대상자가 그 결핍이 되었던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이죠. 그럼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따뜻하게. 혹은 자신의 아이와 친밀한 이 깊은 홀딩 경험, 유대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우울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는 선생님이 신고를 받고 어느 집에 갔는데 아이는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매우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 그 이제 이런 경우를 요즘 사회에서는 방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 있죠. 또 정서적인 게 아니고 이 엄마가 혹은 이 대상자가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힘이.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계속 읽어보죠. 그래서 그렇게 괴롭고 고갈된 상태에 있는 부모도 있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축적해온 풍요로움이야말로 그 진정한 자산이죠. 어른이 되어서 우리는 커다란 고통을 겪을 수 있죠. 사람들은 어른이 된 그 아이를 괴롭히고 낙심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 깊게 형성된 그 자존감을 파괴하지 못하죠. 자, 여기서 질문. 그거를 결핍되고 제공받지 못하면 영원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시기를 넘어가도 이 홀딩 경험은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요청이 되어서 소환이 되어서 올라오고 그 초기만큼 매우 강렬하게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은 강도로 어른이 되어가는 아동과 청소년은 그걸 제공받을 수 있어요. 좀 늦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늦게 달리기 시작했다고 다 주저앉는 건 아니라고. 언제든지 그것들은 소환이 되어서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매우 친밀해졌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안아달라고 하면 마음껏 안아주세요. 손을 잡아달라고 하면 진짜 꽉 잡고 놔주지 마시라고. 언제든지 그것은 소환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아이들에게 낙담하고 괴로운 일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죠. 이게 첫 번째 단계, 홀딩 경험, 안아주기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밀어올린 경험인데 이것도 초기 단계예요. 반영하고 거울 되어주기. 근데 실은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요청되어지는 단계죠. 생후 약 2개월 되면서부터 아기는 어른과 함께 뭘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눈 맞춤을 합니다. 우리 조카들 혹은 어린 동생들 기억나는 경우 있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른을 계속 봐요. 눈을 안 떼요. 이게 눈 맞춤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아이가 뭘 보냐면 자기를 보고 있는 눈동자, 어른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를 봐요. 눈동자에 자기가 비친다는 걸 아세요? 눈동자 거울이라는 거 아세요? 애기 조그맣잖아요. 어른 크잖아요. 눈동자도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 엄마가 자기를 보잖아요. 근데 그 눈동자에 사물이 비친다고요. 거울이라고. 그 가만히 이렇게 보면 눈동자에 그 사람이 비친다고요. 이게 상징적인 말인데 이 위니카시라고 하는 이 학자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눈을 보고 얼굴 보면서 자기를 본다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예요. 오랜 눈맞춤, 이것은 아기가 갖는 첫 대인 관계죠. 멋진 시간의 시작이죠. 아기는 엄마의 눈동자 안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혹은 할머니 눈동자, 혹은 그 누구의 눈동자 안에서. 자, 성인이 돼서 누군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계속 보죠. 얼굴 계속 보고 있죠. 그 눈맞춤이죠. 아빠가 되잖아요. 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죠.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보죠. 그 눈맞춤이죠. 이거는 그 사랑을 갖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신의 풍부한 사랑의 경험에 따라서 시작되는 거죠. 자, 길거리에서 준 낙엽 하나를 엄마에게 선물로 주는 4살짜리 아이를 상상해보자. 아이는 아주 큰 선물 준 거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가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손을 내저으면,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반영해주는, 아이가 나에게 눈길을 줄 때 반영해주는, 아이가 나에게 선생님 이거 보세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라고 할 때 이게 반영해줘. 이게 눈맞춤이라고. 어른이 되어서 제공해줘. 아이가 아빠 이거 보세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빠의 반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잠실 롯데타워야,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 즉 반영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중요한 단계가 거울되어주는, 미러링 해주는, 반영해주는 거. 아이는 부모 혹은 선생님의 반응 안에서 자기 존재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경험해요. 반드시 부모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죠. 할머니나 형, 언니, 선생님이 그때 그 반영해주는 경험을 해줄 수 있죠. 질문. 그럼 어떻게 반영해주면 가장 좋을까요?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서 막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럼 어떤 반영이 제일 좋을까요? 그림이나 무엇이든. 기뻐해줘요. 오, 좋네요. 그쵸. 그 반영이. 우와, 같이 기뻐해주는. 와, 최고죠. 예. 와, 정말 높다, 멋지다. 이 다 반영들이죠. 반응. 그게 왜 미러링이 거울이란 뜻인데 거울이 돼준다. 최고예요.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뭐 이런 거. 애들이 친하면 이제 요즘은 학교가 많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졌지만 학교가 정상적으로 되면 학교 일들을 고주리 막 얘기하죠. 선생님 내가 이렇게 했다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우와, 같이 기뻐해 준다고 얘기 나오는데 최고죠. 멋지다. 최고죠. 충분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칭찬을, 평가를 담은 칭찬 뭐 좋아요. 그 정도도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되니까. 근데 그게 항상 100%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 평가가 담겼거든요. 참 잘했어요. 이게 평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 평가가 담긴 칭찬이 항상 부작용이 있죠. 가장 좋은 칭찬은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와, 멋지다. 와, 선생님은 이 색깔 마음에 든다. 와, 이 그림에서 난 여기 와, 이렇게 그렸구나. 이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오, 그랬었구나. 이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대로 거울 되어주는. 이게 거의 최고의 대화예요. 나머지 대화 속에는 평가가 들어가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같이 신나해 주는 거, 이거 최고다. 이게 미러링 경험이죠. 자, 세 번째가 펜싱 경험이에요. 펜스가 울타리 되어주기. 그 다음 단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켜주기, 울타리 되어주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씨름할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경험할 단계에 만나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어려워요. 중요하고 어려워요. 정답이 없어요. 네, 정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건강한 부모는 혹은 성인은 함께 있는 아동이 안전하게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과, 이게 이제 홀딩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제공해 줍니다. 아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그 다음 단어의 동그라미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라고요? 제한, 한계가 함께 필요해요. 이게 아주 어렵죠. 홀딩 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 한계 지어주는 거는 그거 못지않게 어려워요. 이때 울타리는 깨어지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적절한 한계 지음을 말한다. 자, 거기 한번 줄거 보시겠습니까? 이때 울타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울타리 되어주기 이제 할 겁니다. 적절한 한계 지음, 적절한 한계 지음. 그 울타리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어떤 느낌들이 떠오릅니까? 울타리 되어주기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안전한. 또 억압. 그쵸? 그래서 제가 억압된 울타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까 또 무슨 단어 나왔죠? 경계. 울타리라는 건 여기까지 내 땅이요, 네 땅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울타리. 이제 아이들과 친밀감이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게임은 이제 울타리 싸움이에요. 애들 넘어가려고 계속. 선생님은 그것을 계속 경계를 쳐주거든요. 계속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울타리가 안전함을 울타리 치워버리면 좋을 것 같죠? 그 일리노이주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태평야에서
학교 담장을 다 없앴더니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안 놀고 조그만 뒷 공간에서 바글바글 대면서 막 노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은 조그만 협소한 방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막 7명, 8명 들어가고 바글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공간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설인데 그걸 쳐놓으면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게 없으면 아주 불안해. 그게 울타리의 이중적인 느낌이죠. 거기 보면 그 울타리는 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연약하면 안 돼요. 한 개를 딱 지어줬을 때 막 뛰어넘고 했을 때 내가 이게 막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이게 억압하는 건 또 아니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 적절한 한계지름,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음, 보호해줌. 거기다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울타리는 넓을수록 튼튼할수록 좋다. 그렇게 적어 보시죠. 울타리는 넓을수록 튼튼할수록 좋다. 이게 너무 좁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막 답답하고, 예, 나를 구속한다고 그러고 이런 느낌 들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튼튼하지 않고 허약하면 어떻겠어요? 아이가 불안정해지죠. 불안해지죠. 그 약속하고서 계속 어겨요. 아빠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고 그걸 계속 지키지 못해요. 이거 좋지 못한 울타리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또 울타리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울타리는 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돼서 아빠가 되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실수와 어려움은 뭐냐면, 어렸을 때 생겨나왔던 아이와 만났던 울타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 머릿속에 그 아이는 어렸을 때 그 아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울타리를 다시 새롭게 쳐야 되거든요. 그걸 넓게 쳐줘야 된다고. 청년기 때는 더, 그리고 나중에는 빨리 걷어내서 길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 갖고 늘 씨름한단 말이죠. 울타리를 짓는다는 건 규칙을 세운다는 말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 만났을 때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할 몫입니다. 규칙 세운다는 말과 마찬가지고, 약속 지킨다는 말과 마찬가지고, 울타리가 여러분이 되어준다는 건 버텨준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버텨줘야 돼요. 딱 버텨줘야 돼요. 지켜줘. 여러분, 그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이에요. 딱 버텨주는. 그 외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거의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그 자리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얼마나 자주 만날지 모르지만, 몰아서 만나거나 들쭉날쭉 만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딱딱 만나는, 그게 울타리예요. 딱 그 시간이 되면 나를 찾아오는 선생님이 있어. 딱 그때가 되면 그 자리, 이게 울타리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싫어도 항상 그 선생님은 거기 딱 있어. 딱 그 시간이 되면. 이게 울타리죠. 규칙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아이들 만나면 이제 규칙을 세우게 되거든요. 내적으로 규칙을 스스로 이렇게 해야겠다, 세운다. 규칙 안 세우면 아주 낭패를 경험하죠. 그 울타리를 세울 때, 규칙을 세울 때 그 따라서 4가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제가 이제 PPT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거기 종이 옆 공간에다가 네모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선을 이렇게 줄 그어 보시죠. 가운데 세로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로선. 그러면은 도형이 4개가 생기겠죠? 맨 위쪽에다가는, 왼쪽에 있는 맨 위쪽에다가는 민주적인, 그 밑에 칸에다가는 보수적인, 또 오른쪽에도 민주적인, 아래 칸에 보수적인.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이라는 거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좀 더 민주적인 자세로, 보수적이라는 거는 그 단어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데 조금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보수적이라는 거는 조금 보수적인 자세로 규칙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이라고 하면은 좀 더 아이에게 더 재량권을 많이 주고 울타리가 아주 넓게 한다는 거겠죠. 보수적이라고 한다는 건 조금 깐깐하게 규칙을 세운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뢰가 형성되는데, 다시 왼쪽 맨 위에다가는 높은 신뢰, 그 밑에는 낮은 신뢰, 그 오른쪽에도 높은 신뢰, 낮은 신뢰,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는 높은 신뢰가 형성이 되겠죠. 맨 처음에는 낮은 신뢰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민주적이고 보수적이고 높은 신뢰, 낮은 신뢰, 이 네 가지로 조합이 이렇게 되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떤 관계일까요? 민주적이면서 민주적인 것과 그다음 신뢰하고 파트가 한 짝이 되죠. 민주적이면서 높은 신뢰, 그렇죠. 민주적이면서 높은 신뢰가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 꼼꼼한 룰이나 규칙 같은 거 없어도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잘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건 뭘까요? 보수적이면서 낮은 신뢰. 왜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주 이렇게 깐깐하게 하고 신뢰는 없고 제일 위태할 수 있는 경우가 민주적이면서 낮은 신뢰. 여기서 말하는 민주란 단어가 룰이 아주 형성을 하지 않는, 울타리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신뢰 상태는 낮아요. 근데 울타리가 거의 없어. 거의 위임을 했어. 자, 그럴 경우에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태가 제일 기반이 약한 상태가 민주적이면서 낮은 신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는 대부분 낮은 신뢰예요. 그래서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는 규칙을 조금 세워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오히려 딱 만났을 때 규칙 울타리 자체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되게 허약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형성이 많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관계를 잘 맺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맨 처음에는 약간 선생님들 성향보다 약간 보수적이라고 할 만큼 조금 내적으로 규칙을 조금 세워놓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과 이렇게 말해놓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 신뢰가 형성될수록. 울타리 얘기하면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와 격렬하게 씨름합니다. 이것은 삶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죠. 그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생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청소년기 아이들은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미성숙함은 일정 부분 인정되고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은 보복하거나 논쟁하지 않으면서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직면해주고 버텨주어야 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보복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복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받았거든요. 이게 보복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텨준다고요? 논쟁하지 않는다고요? 예. 하지만 안 돼 하고 딱 그 자리에 지켜줘요.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직면해주고 버텨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지켜봐주는, 어떤 시선으로? 너 안에 근본적인 힘이 있어. 이 시선 가지고. 그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보복은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내가 아이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논쟁하면서 이렇게 딱딱 본의 아닌 일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하고 1교시 마치고 2교시는 좀 더 즐거운 시간